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몽수 변호사님의 정상회담 코너입니다. 오늘은 뭐 인물이나 역사로 바라보는 이 세상. 오늘은 도요토미 히데요시 풍신 수길 가문의 몰락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역사적 배경을 잘 모르는 분한테 말씀드리자면 일본에는 천황이 따로 있고 이제 또 각 성에 지금은 이제 현이라고 하고 옛날에는 번이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번에 번주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른바 다이묘. 다이묘라고 부르는 대묘, 번주가 있었고 또 번주의 위에서 사실상 이 천황은 마치 종교적 지도자 같은 이런 역할을 했고 이제 전체를 행정으로 관할하는 번주의 또 대빵 두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두목은 이제 뭐라고 쇼군이라고 불렀어요. 정의대장군 그래서 쇼군 이렇게 쇼군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사실상은 쇼군이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하기 전까지는 일본을 이 막부 이 쇼군이 다스리는 일본의 그 시스템을 막부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막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 통일을 한 사람이 오다 노부가나, 노부가나죠. 오다 노부나가. 통일에 이제 기틀을 잡았고. 또 기틀을 잡았고. 그 전에는 일본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통일되기가 되었다고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고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아들한테 무너졌다가 이제 시혼을 참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통일한 사람이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가문이 메이지 유신까지 쭉 내려온 거.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이제 일본의 이 막부 부분을 갖다가 이해를 하고 그래서 천황은 상징적인 전설적이고 종교적이고 상징적인 존재고 실제로는 이제 다 움직인 것은 이 막부에서 움직였고 각 성들은 일종의 영주로 번주로서 기능을 한. 그러니까 일본이 아시아에서 상당히 서구식 봉건주의가 이렇게 자리 잡았던 사회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배운 것도 아닌데 거의 비슷한 형태로 그리고 봉건주 밑에 이제 그 사무라이 그러니까 이 기사 이제 유럽에서는 기사 계급 같은 게 사무라이 계급이 그렇습니다. 그게 거의 유사했죠. 그 밑에 이제 농노고 사실상 거의 동일하다고 그렇죠. 다 상관없이. 중국은 그래도 봉건이지만 좀 달랐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일본은 거의 유럽의 봉건과 비슷했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좀 하시죠. 그래서 뭐 배경적인 설명은 선생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고 이제 시청자분 잘 아시는 이제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임진왜란을 일으켜서 이제 조선이 이제 한 7년 전쟁을 겪다가 이제 1598년 8월에 이제 토요토미가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임진왜란을 지난 정유재라는 시절이었는데 이제 조선에서의 철군을 이제 명령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할 당시에 이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그 당시에 사망 당시에 3살밖에 불과하는 그 히데요리를 이제 후계자로 지명하고 이제 뭐 일본 역사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이전부터 이제 지방의 이제 그 동경을 중심으로 한 이제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던 토쿠가와 이에야스가 이제 별도의 세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내 아들한테 내가 죽더라도 내 아들한테 그 후견을 네가 맡으면서 이제 충성을 맹세를 요구를 합니다. 그렇지만 당연히 이제 도쿠가 이에야스가 이제 쉽게 말해서 큰 이제 그 왕이 이제 죽은 다음에 3살짜리 아들을 당연히 자신이 그 밑에 갈 일은 없는 것이고 그러던 가운데 유명한 이제 세키가하라 전투 1600년 그래서 히데요시 그러니까 토요토미 가문을 이제 지지했던 가신 중에 핵심 가신이었던 이시다 미츠나리가 이끄는 서군과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끄는 동군이 이제 그 큰 전쟁을 이루게 되는데 도쿠가와가 여기서 이제 이 승리를 하게 되면서 전국의 패권을 이제 장악하게 될 기틀을 여기서 잡게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세키가하라 전투 이후에는 일본의 이제 시스템이 거의 안정이 되어버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200년간 향후에 이제 메이지 유신이 오던 1868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때까지는 거의 일본의 큰 전쟁이 없이 그렇습니다. 그나마 이제 이렇게 시스템이 굳혀져 오는 그런 부분이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뭐 기회가 되시면 한번 좀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토쿠가와 이에야스가 뭐 세국 정책을 썼다 등등으로 해서 뭐 일본 내에서도 좀 안 좋게 보는 이제 시각들이 있는데 뭐 좋던 싫던 이제 현대 일본 그러니까 강한 지방 자치의 어떤 정량
그다음에 전통 문화 이런 등등이 전부 이제 그 사실은 그 도쿠가와 막부 시대에다 이제 형성이 된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세키가와라 전투에서 이제 참 그 우리로서는 이게 뭐 다행으로 생각할지 뭐 불행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소소행장 그 소소행장 같은 경우는 이제 도요토미 그 측에 이제 섰다가 이제 그 저 뭡니까 그 저 전투에 패배한 후에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되고 가토 기요마 가등 청정은 또 도쿠가와의 그 편에 섰다가 나중에 이제 그 큐슈 지방의 이제 번주로 다이묘로 임명되고 또 이제 그 한산도 해전에서 이제 이순신한테 그 엄청난 패배를 당했던 와키자카 야스하루는 저 전투 초기에는 이제 그 서군 그러니까 도요토미 측에 섰다가 전투 중간에 배신을 해서 이제 도쿠가와에 이제 가담하게 되는 좀 이게 정말 그 뭐 배신과 어떤 그런 것들이 난무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지만 어쨌든 히데요리는 이제 오사카 성에서 이제 근거를 잡고 특히 이제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그 이제 그 히데요리의 모친인 요도가 이제 그 후견을 통해서 이제 아직은 이제 그 명맥은 유지하고 있었고 이 세키가와라 전투에서는 이제 요도가 중립을 선언해서 이제 이에야스의 공격은 직접적인 공격은 피하게 됩니다. 그런 이후에 이제 착시 이제 세력을 키운 토쿠가와는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1604년에 이제 쇼군에 이제 임명이 되었다가 이제 몇 년 후에 이제 쇼군에서 이제 물러나고 아들을 이제 후임 쇼군으로 내세우게 됩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1614년쯤 되니까 이제 토요토미가 사망할 당시에는 3살에 불과했던 히데요리가 18살에 이제 성년으로 성장하게 되고 이걸 지켜본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이 히데요리를 제거해야 되겠다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 히데요리가 이제 가지고 있던 돈으로 1614년 교토에 있는 호코지 대불전, 호코지라는 절을 이제 그 무너진 절을 이제 복구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있는 이제 범종에다가 그 문구가 국가 안강 군신 풍락 이렇게 돼가지고 이것이 이제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제 한문으로는 덕청 가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가자와 건강할 때 강자가 들어가는 것이 이제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이제 좀 무시하는 거고 저주하고 이제 풍신수일이다 보니까 이제 뭐 그 풍자가 들어가고 신자가 들어가는 것이 이제 그 풍신 토요토미 가문의 어떤 부흥을 기원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해서 이를 이제 트집잡아 전쟁을 합니다. 이게 이렇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세키가와라 전투 이후에는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완전히 사실상 일본의 패권을 차지하게 되는데 요도 기미를 포함한 이제 히데요리 세력들은 이제 그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는 것도 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승패가 결정이 됐으면 이제 좀 그걸 수긍하고 좀 그러니까 가만히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유명한 오사카성 여름 전투가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요. 아마 이제 오사카에 다녀오신 분들 많으시겠지만은 지금도 이제 그 오사카 성 이제 그 성체가 지금 이제 복원이 돼서 되어 있는데 그 이제 그 주위에 해자가 굉장히 깊고 넓지 않습니까? 이제 해자라는 거는 이제 뭐 영화 같은 보시면 성벽이 이렇게 있는데 그 성벽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서 크게 이제 웅덩이를 파서 뭐 그거를 뭐 물을 채우기도 하고 안 채우기도 해서 이제 성의 공격을 방비하는 시설인데 그것이 이제 지금 남아 있는 거는 오사카의 내성에 불과하고 원래는 그 바깥에도 성벽이 둘러쳐져 있고 더 깊은 해자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뭐 면적도 넓고 성벽도 튼튼하고 해자도 워낙 넓다 보니까 이게 공격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성이었고 이제 그 면적이 넓다 보니까 안에 뭐 군사 물자라던가 군량이라던가를 비축할 수가 있어가지고 몇 년은 버틸 수 있을 정도의 전략 물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이제 상황에서 이제 그런 자금과 이런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 배척당한 이제 세력들을 모아서 한 10만 명의 병력을 모으고 그다음에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20만, 30만에 가까운 병력을 모아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오사카 성이 워낙 난공불락이기 때문에 이제 공격을 하는데 애를 먹게 되고 이제 쉽게 승패가 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도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사실상 히데요리가 아직도 18살이지만 이제 어머니인 요도기미의 이제 그 스라에서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이제 밑에 있는 부하들은 이제 성만 지킬 게 아니라 이제 소장님 아시겠지만 예전 전투에서는
성을 지키기도 하고 일부 병력은 바깥에서 외곽에서 이제 공격군을 이제 괴롭혀가지고 이런 식으로 2인 삼각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원래 기본적인 정책인데 오로지 요도 기미는 그냥 수성만 고집하다 보니 이제 계속 성에서 고립되는 상황에서 도쿠가 그러니까 일설에는 이제 사실인지 여부는 드러나지 않지만 이제 도쿠가 이에야스가 이제 당시에 이제 들어왔던 서양 대포를 가지고서 오사카 성을 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위에 천수가 있었던 이제 요도 기미의 시녀가 대포로 맞아 죽고 이 모습을 본 요도 기미가 혼비백산을 하게 되면서 당장 이제 그 휴전을 하자. 그래서 이제 휴전 협상에 들어가는데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제 요구했던 휴전 협상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말씀드린 이제 외성의 회자를 메워라. 그러니까 가장 외곽에 있는 그 회자를 메워라라는 요구를 하자. 이제 히데요리의 이제 가신들은 이거는 우리 보고 죽으라는 것이다. 이 휴전 조건을 받아들여서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또 그 어머니 요도 기미가 무조건 어떤 조건이든 하회하라는 이유로 해서 이제 휴전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휴전에 따라 일단 전투가 중지가 되고 그다음에 그 이제 협의 조건처럼 외성의 회자들을 메워 나가는데 당연히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이 전쟁 오사카 전쟁을 일으킨 이유 자체가 히데요리의 완전한 제거에 있으니까 당연히 휴전 조건에 이제 그 위반하고 이제 내성에 있는 회자까지 그 내성까지 이제 성벽을 무너뜨리고 회자를 메우니 이제 그제서야 이제 요도 기미를 포함한 히데요리 세력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우리를 완전히 죽이는 데 있었구나라고 해서 다시 이제 전쟁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오사카성 겨울 전투가 되고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완전히 그 원래 고립되어 있는데 이제 완벽한 요새마저 이제 포기하게 되니까 이제 히데요리를 따르고 있던 이제 무사들도 절반 이상이 도망가서 결국은 이제 5만 명의 병력만으로 대적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오사카 성이 함락이 되면서 이제 다 자살하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되면서 토요토미 가문이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근데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그 대단한 게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이기고도 히데요리를 죽이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것도 모친도 죽이지 않고 이렇게 놔뒀다라는 게 상식적으로 한국적 정서에서 보면 말로 정변을 붙어도 이기면 거의 사화가 되면 핵심 인물은 다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한국은.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 어떻게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 화근이 될 도요토미 히데요리를 그리고 그 모친을 요도기미를 죽이지 않고 한 14년간 살려놨죠. 그렇습니다. 세키가하라 전투 이후에 오사카 전투까지 14년이니까요. 그게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첫 번째는 이제 그만큼 토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이 이제 앞으로 향후 260년간 이제 사실상 뭐 왕조를 하나 세운 사람이다 보니 워낙 보통 사람이 아니어서 어쨌든 이제 본인이 히데요시한테 이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죽었지만 충성을 이제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충성을 맹세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명분에 대해서는 또 일단 가급적 명분을 얻는 쪽으로 생각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뭐 그 히데요리가 또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그러니까 손자 사위였거든요. 그래서 뭐 그다음에 요도 기미도 원래 이제 오다 노부나가의 이제 조카가 되는 사람이어서 이제 그러한 저러한 명분성과 전통성이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정말 차근차근 이제 기다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뭐 앵무새가 울지 않으면 뭐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뭐입니까? 오다 노부나가는 이제 울지 않는 앵무새는 필요가 없으니까 죽이고 이제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이제 그 새가 울 때까지 그러니까 울도록 만들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그 새가 울 때까지 기다린다. 진짜 울 때까지 기다렸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울 때까지 기다렸다가 무서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200년을 집권을 그렇습니다. 그 자손들이 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전에도 한번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 모르겠는데 임진왜란이 왜 일어났는가를 보면 실제로 이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풍신수길이 일본의 저 많은 무사계급 또 발흥하는 라이벌 이런 것들을 다 유지하면서 이 다이미오로 쇼군으로 이제 끌고 가기가 막부를 끌고 가기가 거의 불가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한국하고의 전쟁에 다 보내가 저건 이제 대거 그냥 이 소모를 시켜서
이제 이 막부들을 네. 힘을 좀 빼는 네. 그런 부분들을 노리지 않았나.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면이 좀 충분히 있는 걸로 생각이 들고요. 근데 다만 이제 지금 여기서 그 이제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잘나도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죽고 사는 거는 절대 어떤 힘을 가지거나 얼마나 똑똑한 사람도 이제 불가능하게 궁극적으로 이제 뭐 그렇게까지 해서 이제 그 밑에 있는 다이묘나 사무라이의 세력을 약화시킨 건 성공했는데 결국 본인이 자기 생각보다 너무 일찍 사망하는 바람에 그 후계자가 이제 그 제대로 틀도 못 잡을 정도 세 살에 불과했었으니까 그런 것이 이제 토요토미 가문의 몰락의 이제 시작이 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에서 일본의 이제 이제 막부의 진행을 보면서 느끼는 부분은 지금 문 정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셋 중에 누구 닮았습니까? 그러니까 문정권 같은 경우면은 지금 토쿠가와 이에야스의 어떤 그런 생각 거기에다가 뭐 오다 노부나가 시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이게 국정을 제대로 이끌지 못하는 거하고는 상관없이 하여튼 어떤 제 생각에는 분명한 의도를 그러니까 뭐 외교에서는 개판이지만 최소한 국내 정치에서만큼은 분명한 의도 이놈의 이제 대한민국에서 보수 세력, 보수라고 붙어 있는 것들은 다 씨를 말려 버리겠다. 어제 하는 그 일념으로 이제 뭐 착착착 지금 2년 반을 넘게 지금 진행을 해왔고, 제가 볼 때 그 마지막 단계가 이제 그 내년 선거를 앞둔 이제 그 514조입니까? 그 진짜 사상 유례 없는 정말 그 예산. 그리고 두 번째가 선거법 이제 조정을 통해서 뭐 정의당을 포함한 위성 정당들이 이제 내게 의석을 차지하도록 만들어 줌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정당들이 약화되게 하는 그 플랜. 그다음에 이제 공수처 및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이제 대한민국에서 현재로서 이제 그나마 남아 있는 유일한 저항 세력인 검찰을 완전히 무력화시켜서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내년 총선에서 최소한 그 보수 이름 뭐 하여튼 문의는 보수라고 하는 정치 세력이 그 국회 의석의 3분의 1 차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모든 의도로 지금 이제 세 가지를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 자유한국당 전 당대표를 했다는 그 홍준표라는 사람은 공수처법은 양보하고 선거법은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화요일이니까 어제 물론 이제 뭐 의원총회에서 부결되긴 했지만 어제 이제 원내대표로 선출된 심재철이라는 사람은 심재철 의원은 또 뭐 예산안은 뭐 통과시켜주고 나머지는 뭐 싸우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세 가지가 다 이 그러니까 이 정치판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한 문재인의 의도가 다 하나하나 깊이 들어있는 그 세 가지 중에 이걸 어느 하나를 양보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의문이고 양보할 이유도 문재인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아까 그래서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14년 동안에 이 도요토미 히데요리를 살려주고 결국은 전쟁으로 제거하면서 히데요리 쪽에서 발톱을 드러내서 그렇습니다. 그럴 때까지 민심을 자기 쪽으로 돌리기 위해 명분을 축적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 14년을 정적을 제거하지 않고 정적이 먼저 덤비도록 기다리는 부분. 명분 축적. 저는 한국당의 지금 이 지도자들한테 제일 부족한 게 지금 보수가 위기에 몰렸을 때 그 명분 축적. 다른 거 이것저것 잔대가리 굴리고 제가 죽어야 내가 산다부터 시작해서 내가 이참에 밥 굶고 나와서 그냥 다 쳐버려서 공천을 내가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명분과는 관계없는 그 섣부른 욕심을 드러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심재철도 어제 어렵게 예상외에 승리를 했으면 그때부터 한 하루나 이틀쯤 누구 해보려면 해봐라. 그렇습니다. 그냥 두지 않겠다고 하고 우리 내부에 정리를 해가겠다. 투정 방법을. 좀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았을 건데 5회 가서 달랑 뭐 필리버스터 안 하고 뭐 예산안과 그건 해주겠다. 하루 만에 해준다. 그 명분이 없잖아요. 513조를 어떻게 제1야당이 제대로 한번 보지를 안 하고 해줘요? 그러니까 제가 뭐 정치는 좀 문외한이어서 잘 모르겠는데 유튜브로 잠깐 생중계된 원내대표 경선 장면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잠깐 결과 나오는 걸 봤더니
글쎄 뭐 황교안 대표를 포함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들 중에 지금 상황이 위기로 지금 저분들이 생각하시느냐가 좀 의문이어서 이게 지금 뭐 뒤로 지금 뭐 여당이나 뭐 청와대 쪽하고 대략 뭐 합의가 돼서 지금 저러시는 건지 아니면 이게 위기인지를 모르는 건지 제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제가 볼 때 예산안 문제만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그 어떤 타협할 생각 민주당 쪽에 있었으면은 정말 그 헌법과 법률에 아무런 근거도 없는 이른바 4+1이라는 그 체제를 가지고 예산안을 논의할 리가 없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거는 상대는 분명히 이거는 자기들 생각으로 밀어붙이겠다. 근데 그리고 제가 볼 때 그 사람들 입장에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지금 양보하고 타협할 게 아니라 하여튼 어쨌든 내년 총선에서 무조건 뭐 이기고 봐야 하니 상위 그 예산으로 지금 다 그런 것들을 집행해가지고서 지금 그러려고 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턱없이 그냥 뭐 대충 양보해 주겠지. 그것도 막 그다음에 하루 만에 그 514조나 되는 그 예산의 내역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뭘 가지고 그거를 협의를 진행할 생각이었던 건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뭐 자기들 뭐 지역구 예산이나 자기들 당선을 필요한 뭐 예산을 좀 집어넣는 걸로 마무리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이게 국회의원으로서의 본분이라는 것을 완전히 망각한 점에 있어서는 민주당과 다를 게 없다. 그러면 민주당과 다를 게 없는 이런 상황에서 힘도 없고 분열되어 있는 자유한국당을 지지할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요? 자, 그래서 결국은 그 일본이 그 완전 전국 시대죠. 이걸 통일해 가는 과정에서도 보면 결국은 이 명분을 가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완벽하게 정리를 하고 나중에 메이지 유신까지 200년을 그냥 끌고 가지 않습니까? 막부가요. 자, 이렇게 가는 부분에 가장 큰 힘은 이 명분이다. 그래서 지금 야당 지지자들에게 제일 부족한 게 문 정권이 지금 그야말로 명분 없는 짓거리를 너무 많이 하지 않습니까? 쫄병들한테 거짓말을 시키고 위정을 시키고 검찰을 협박하고 부정선거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완전히 그냥 잔재주를 피우는 이 보면 또 풍신수길이나 오다 노부나가 같은 그런 짓거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렇게 통일을 시키는 부분은 민심을 얻고 또 명분을 축적하고 그러기 위해서 꿋꿋이 참고 긴 멀고 험한 길을 갔기 때문에 그가 이제 완전히 일본을 사실상 완전 통일화시킨 최후의 인물이 됐지 않습니까? 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한국에는 너무나 지금 지금 싸움을 스토리로 써서 누가 역사책에 기재하자면 일주일을 굶고 나와서 적 앞에서 딱 내 세력을 이렇게 장악하고 원내 대표를 쫓아내고 그다음에 그 자리에 내 사람을 심으려다가 또 뒤통수를 맞고 실패했다. 부터 시작해서 자, 내가 밖에 있지만은 황이 무너져야 내가 적을 차지하니까 공수처를 받아주자. 좀 정말 그뿐만 아니라 천신만고 끝에 원내대표가 되고 투쟁하겠다 해놓고는 가자마자 예산안 통과시켜주고 필리버스터 안 하게 했더라. 이 정말 진짜 아주 잔챙이들의 지금 대행진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스스로 해자를 메꾸는데 동의한 그 히데요리와 그 어머니 요도 기미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뭐 최근에 뭐 오늘도 뭐 보니까 대법관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뭐 이렇게 됐는데 이게 또 뭐 법원 내에 또 뭐 법관 회의 해가지고 또 우리법 연구회 출신의 이제 법관이 또 그 대표가 또 지명이 되고 지금 이게 하나하나 그러니까 착실하게 정말 하나하나 지금 이 모든 것을 장악해내기 위해서 또 뭐 이러저러한 명분들 나름 그러니까 그래도 한국당보다는 명분들을 쌓아나오고 있는데 지금 기껏 자유한국당에서 나오는 얘기라고는 뭐 3선 이상 강남, 영남 뭐 그 중진들을 뭐 공천에서 배제하자. 그러니까 물론 좀 이렇게 오래 하시고 편하게만 하신 분들이 뭐 이러저러한 거에 대해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니까 그런 원칙을 누가 용납할 것이며 그러면 거기에 대체되는 인물이 그러면 뭐 소장님도 맨날 말씀하시는 거지만 나이가 30대고 나이가 40대고 뭐 이런 사람이면은 그게 보수의 희망이 되는 것이며 그게 아니라는 거는 지난 뭐 여러 현역 의원들이나 뭐 그 의석이 없지만 뭐 당협위원장 맡고 있는 그런 분들을 제가 충분히 확인했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지금 자유한국당을 다 죽이겠다고 지금 저러고 있는데 거기에 가장 앞장서 싸우는 사람이면
뭐 3선이 아니라 9선, 10선이라도 공천을 다시 줘서 이제 투사를 당연히 또 키워야 되는 것이고 정말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뭐 정치 신인이 아니라 뭐 어린 아이라도 그 의원들을 만들어서 싸워야 되는 상황인 것인데 뭐 그거 정말 이제 110석도 안 되는 그 이제 규모가 쪼그란 정당 이대로 가면 이제 뭐 50석이나 되려는지 그런 모르는 정당에서 그 대표나 그 당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저렇게 참 난리를 치고 서로 오만 얘기가 오가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딱 정말 좀 요즘에 자유한국당 모습이 스스로 해자를 메웠던 히데요시 토요토미 가문의 멸망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한마디로 천하를 먹겠다라는 포부와 또 어떤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그리고 이제 지지자들에게 확신을 주는 신념 이런 게 없이 이 싸움에서 이기겠다고 할 수 있느냐? 자, 한국의 뭐 조선 왕조실록이나 그 사화를 보면 정말로 이 음해하고 모략하고 차라리 칼 들고 싸워서 성부 짓는 게 깔끔하잖아. 그렇습니다. 일본처럼요. 네. 그러니까 조선이 그냥 스스로 망해가는 부분입니다. 자, 일본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일본의 역사에서 봤을 때 칼 들고 바로 죽일 수 있는데도 14년을 끌어서 상대가 나한테 덤빌 때까지 명분을 유지해 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치는 명분으로 하는 건데 지금 오늘날 이 모습들을 역사서로 기록한다면 지금 야당에 지금 누가 그 명분을 갖다가 제대로 인물로 기재될 수 있을 만큼 세울 수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정말 한심한 지경.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문이 강해서 이렇게 끌려가는 게 아니라 야당이 시원찮아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